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견토지쟁, 결자해지, 결초보은, 경국지 대업이라는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첫 번째 견토지쟁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견, 토끼토, 의지, 다툴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와 토끼가 싸우는 틈을 이용해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뜻으로 전국책 제책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개와 토끼가 싸우는 틈을 이용해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당시 제나라 선왕이 우리나라를 정벌하려 하자 당시 제자 백가 중에 종hin가의 유세가인 순우고는 그 불가함을 제나라 왕에게 이렇게 유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발빠른 한자로라는 명견이 세상에서 가장 재빠른 동곽준이라는 교활한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둘은 수십 리에 이르는 산기슭을 3바퀴나 돌고 가파른 산 꼭대기까지 5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개도 토끼도 모두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것을 발견한 농부는 힘들이지 않고 둘 다 얻는 횡재를 했습니다. 라고 순우곤이 제나라 선왕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나라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군사도 백성도 지치고 쇠약하여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만약 우리나라를 정벌한다면 서쪽의 진나라와 남쪽의 초나라가 이를 기회로 전부지공을 거두려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선왕은 우리나라를 정벌할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내치의 부국강병에 힘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아주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의 자세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개가 그 뒤를 쫓고 있는 형태이고요. 토끼가 토끼고 있습니다. 발바닥에 땀난다. 야, 개 섰거라. 토끼가 대답합니다. 너 같으면 서겠냐? 이런 상황을 견토지쟁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거의 유사한 고사성어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을 가르쳐서 견토지쟁과 빗대어 방휼지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이 바로 조개를 얘기하는 건데 방합 방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대합 또는 백합이라고 해서 큰 조개를 따로 이름지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자는 방합방, 조개 방자가 되겠습니다. 휼은 도요새 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을 방휼지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도요새가 조개 속살을 먹으려고 조개 살을 자꾸 쪼아대자 조개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덕분에 도요새는 조개에 갇혀서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주위를 지나던 어부가 꼼짝 못하고 있는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획득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어부, 어촌에 있는 어부를 말하는 것이고 농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부질이란 말은 꿩 먹고 알 먹고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어부는 도요새와 대합이 서로 싸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새도 먹고 조개도 먹는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쓸데없는 다툼으로 엉뚱한 이가 이득을 취한다는 점으로서 방휼지쟁, 견토지쟁, 그리고 어부지리와 유사한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부 또는 농부 등이 힘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은 어부가 일거양득 한 번에 하나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일타쌍피 대박 횡재를 맞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자해지가 되겠습니다. 맺을결, 놈자, 풀해, 어조사 지자를 쓰게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노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래를 살펴보게 되면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인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 수노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자해지가 비롯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강아지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자기가 싼 결과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우 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강아지가 스스로 매듭을 묶은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옆에서 동네 규율부장인 하루가 아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가 싼 거니 깨끗이 치우란 게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다른 이도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생긴 매듭인 만큼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다른 이에게 미루거나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게 혼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결초보은이 되겠습니다. 맺을결, 풀초, 가풀보, 은혜, 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을 묶어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춘추 좌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죽어 홀령이 되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으로 이 결초보은의 앞에는 각골난망이라는 고사성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뼈에 사무칠 정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이러한 고사성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에 오패의 한 사람인 진나라 진문공의 부하장군에 위무자라는 용사가 있었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갈 때면 위과와 위기 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조희라는 첩을 양반의 집 좋은 사람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주라고 유언을 하고 떠났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병들어 죽게 되자 조희를 자기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합니다. 당시에는 귀인이 죽으면 그의 사랑하는 첩들을 순장하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무덤 속에 같이 묻어버리는 이러한 아주 악습이 예전에는 순장이라 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인 의관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인 우익이가 유언을 고집하자 우익아는 아버지께서는 평상시에는 이 여자를 시집 보내주라고 유언을 했었다. 임종 때 말씀은 정신이 혼미해서 하신 말씀이다. 효자는 정신이 맑을 때 명령을 따르고 어지러울 때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하고 순장을 면하게 하였으며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자 우익아는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서모인 조이를 개가시켜서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었다 합니다. 뒷날에 그가 전쟁에 나가 진나라의 두희라는 맹장과 싸워서 위태하게 되었을 때 첫 싸움에 크게 패하고 밤에 비몽사몽간에 귓전에 맴도는 청초파라는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위관은 청초파가 실제로 근처 지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로 진지를 옮겨 싸우게 했다 합니다. 적장 두에는 여전히 용맹을 떨치는데 위과가 멀리서 바라보니 웬 노인이 풀을 잡아매어 두희가 탄 말의 발을 자꾸만 걸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자꾸만 무릎을 꿇자 두희는 말에서 내려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발이 풀에 걸려 자꾸만 넘어지는 바람에 필경은 잡히어 포로가 되고 말았다 합니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우익아에게 나타나 물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나는 조희의 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군이 선친의 치명을 따라서 내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준 은혜를 갚기 위해 미약한 힘으로 잠시 장군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고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다시 장군이 그 같은 음덕으로 뒤에 자손이 왕이 될 것까지 일러주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효자, 종치명, 부종, 난명, 효자는 정신이 맑을 때 명령을 따르고 어지러울 때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도 같이 실려 있다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투하는 장수가 말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 말이 지나가는 자리에 풀이 계속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희라는 그 첩의 아비가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기 위해 풀을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골 난망이 전제된다고 하였습니다. 뼈에 사무칠 만큼 큰 은혜를 입어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조차 그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는 데서 결초보은이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각골난망의 은혜가 있은 후에 결초보은의 갚음이 있음이니 각골난망과 결초보은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고사성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국지 대업이라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스릴 경자, 또 나라국자, 어조사 지자, 큰 대자, 업자를 쓰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문장을 비유하게 됩니다. 4대강이나 이런 것들의 그 국가 사업이 아니고 문장을 주로 비유하는데 경국지 대업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이다. 문장을 비유한다. 위 문제 전론에 실려 있습니다. 전한과 후한에 걸쳐 문학은 정치나 도덕에 종속한다 라고 하는 문학간의 대세가 후한의 몰락 이후 문학을 다스리는 대업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합니다. 위 문제 전론 논문편에서 문제인 조비가 대저
문장, 여기서의 문장은 문학으로 똑같이 의미가 같습니다. 문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며 영원히 기릴 만한 훌륭하고 장한 일이다 라며 문학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조비는 조조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학에서는 조조, 조비, 조식을 삼조로 칭하여 이들의 문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3부자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지만 문학을 특히나 좋아하여 그 당시 문학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비는 일찍이 문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의했다 합니다. 문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사업이며 영원히 이루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국지 대업이 이때부터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평어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경국대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평어람은 송나라 태종의 명으로 이방이라는 학자가 편찬한 백과사서입니다. 태평총류였다가 태종이 태평어람으로 스스로 고치면서 이 책들을 전부 보았다 합니다. 내용 체계가 55가지 부문에 달하며 인용한 책이 1690종에 달할 만큼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백과사서라 합니다. 임금, 즉 황제로서 이만큼의 책을 전부 읽었다 하니 송나라 태종도 참 대단한 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은 세조 1455년 세조가 즉위하면서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15년인 1485년에 완성된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2호 예병형 공 이렇게 육전 체제에 따라서 편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법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보물 1521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헌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혹시 아시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그리고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용수령의 고사성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견토지쟁, 결자해지, 결초보은, 경국지 대업이라는 4가지 고사성어로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감사합니다.